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중요한 뉴스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요, 요즘 김종인 비대위원장 언론에서 제가 보기에는요, 윤석열 총장이 떠난 직전 후에 언론에서 윤 총장과 인터뷰를 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그중에 몇몇 언론에서는 윤 총장의 입장을 인터뷰를 통해서 뽑아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빠짐없이 윤석열 총장의 입장을 쭉 여러분들께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지금은 그 자리에 누가 서 있냐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서 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제가 심야 방송을 통해서 TV조선과의 독점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향신문에서요, 두 차례에 걸쳐서 집요하게 요청을 해가지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입장을 여러 가지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지난 14일과 16일 두 번째에 걸쳐서 이 광화문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인터뷰 내용이 경향신문에 아주 장황하게 실려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께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은 윤석열 총장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본인은 신당 창당 전혀 관심이 없다.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겠다.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 안에서 그야말로 이 아사레판이 되고 있는데, 본인은 당 대표 선거와 관련해서는 초선이 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은 이번 이 재보궐선거에서 보여준 민심의 흐름을 잘못 짚고 있다. 합당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을 하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본인이 국민의힘에 들어와라. 그래서 경선을 하라. 그러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본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후회가 막심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본인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김병준, 본인이 비대위원장 할 때 과연 한 게 뭐가 있느냐, 한 것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본인을 비판하는 것이고, 장제원 의원의 비판은 홍준표 꼬붕이다. 그리고 주호영 현재 원내대표는 안철수와 작당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야말로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참 노정객답지 않게 직설적 용어로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모조리 비판했어요. 이 얘기는 내가 하는 말만 옳고 나머지는 전부 틀렸다라고 하는 흑백론과 다를 바 없다. 그리고 본인이 이번 이 대선은 이번 재보궐선거는 내가 승리를 이끌었다라는 의식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 언론에서도 정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하는 것마다 그야말로 당을 살려내다 보니까 이런 귀재다, 이런 좋은 얘기들이 많이 붙고 있어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번 재보궐선거, 물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선거 전략과 안철수 죽이기 전략이 성공한 것이죠.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당선됐다. 이런 해석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근본 그것은 저는 나무 몇 개만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숲 전체를 봐야 돼요. 이번 숲은 어떤 숲이냐? 문재인 정권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맡길 수 없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 최고의 시장 자리인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자리를 민주당에게 더 이상 맡기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절박감과 그리고 분노가 함께 표출된 것이 이번 선거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일부 보수 언론 매체, 그리고 서울 시민이든 부산 시민이든 간에 전 국민이 야권에 속해 있는 무당층과 중도층, 그리고 보수층의 모든 국민들이 일제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대한 우리 국민의힘 후보를 전폭적으로 밀어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말이 맞아요. 말뚝을 갖다가 이번에 말뚝을 내세웠으면 오히려 오세훈과 박형준보다도 더 많은 표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민심의 바람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것이지, 이것이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잘했다라고 하는 본인의 여러 가지 인터뷰를 통해서 나오는 오로지 나밖에 없어, 나야 나, 이 생각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이번 선거야말로 그야말로 지난 4년간 현 문재인 정권이 이 나라를 얼마나 망가뜨렸는지에 대한 심판 선거였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이긴 것이지, 본인이 안철수 죽이기에 나서서 이겼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안철수가 이번에 후보로 됐다 하더라도요, 국민의힘은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안철수 후보가 됐든 아니면 나경원 후보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왔거나, 아니면 1대1 야당으로, 만약에 국민의당이라면 1번 대 3번이 4번이 대결이지 않습니까?
그러더라도 이 국민의당 안철수가 됐다고 봐요. 경선에 떨어졌지만 나경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귀결정,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번 내부 반목 이런 거 하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내 퇴임사에서 그런 걸 못 챙기느냐 이렇게 비판한 것은 물론 이 부분적으로 틀린 면은 아니지만 지금 국민의당 안에서 당권과 관련된 경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이 경쟁적인 국면, 그야말로 10여 명씩 이렇게 대거 출마하려고 한다. 이런 걸 가지고 아사리판이라고 단순화시켜서 밀어붙이는 것은 저는 올바른 그야말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그동안의 오랜 정치 경륜과 여러 가지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어울리지 않는 혹평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도 내용들, 경향신문에 나온 보도 내용들이 굉장히 이틀간에 걸쳐서 인터뷰했으니까 얼마나 길겠습니까? 제가 한 4, 5분에 걸쳐서 5, 6분 정도에 걸쳐서 압축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직접 인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께서도 저의 판단과 다른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 야권이 내년에 또 선거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기는 길로 가는데 이러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또 이 날카로운 질책과 또 직격탄의 내용을 아는 것도 또 이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얘기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지금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정치사회 지금 구조로 빠져들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 맞고 그래야만이 맞다. 따라서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하겠다고 한 사람인데 나도 만나본 적도 없고 대화한 적도 없지만 지금 그런 그 사람이 즉 윤석열 총장이 그러한 결기만 보여준 것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대한민국 검찰에서 그 정도 소신을 갖고 일해본 사람은 내가 처음 봤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력을 보면 윤석열 총장이 지금 새로운 별의 순간을 잡은 거는 맞다. 그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이 국민의힘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윤 총장이 만약에 국민의힘으로 간다고 하면 흙탕물에서 같이 놀겠다는 건데 백조가 오리밭에 가면 오리가 돼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가 된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에 관해서는 이러한 국민의힘 절대 가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연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태섭과 관련해서 신당 창당 문제, 본인은 지난 16일 날 조차를 같이 했지만은 신당 창당 같은 거는 안 하겠다. 내가 무엇 때문에 신당을 창당하겠느냐. 이런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국민의힘을 이렇게 호다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바로 당 중진한 사람들이 당권 경쟁인지 뭐니 통합이니 뭐니 하면서 시끄럽게 딴짓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내 퇴임사를 잘 읽어보면 거기에 답시 있다.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고 승리의 도취에 있으면 붕 뜨게 되고 그렇게 되면 희망이 없는 거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대선을 치르려면 돈과 조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윤 총장 반드시 국민의힘으로 힘으로 들어와라 이런 요구가 이 국민의힘 안에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정 정당에 들어간다고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 마크롱을 봐라. 한 번도 선거를 해본 사람이 없고 올랑드 대통령 밑에서 경제 보좌관 하다가 장관 한 번 한 게 전부지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크롱이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그만큼 국민의 힘이 컸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기성 거대 양당인 사회당과 공화당이 무너진 것 아니냐. 그래서 라 레푸블리크 앙 마르쉐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진하는 정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당이 양대 정당을 무너뜨리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번 윤석열 총장도 마찬가지다. 제3지대에 가지 않고 윤석열 총장으로 해서 새로운 세력이 구성이 되고 거기에 당선이 되면 민주당도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깨진다. 이런 인식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본인이 하겠다는 게 김종인 비대위원장 어젯밤 TV조선의 인터뷰 그리고 또 오늘 보도된 경향신문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런 프레임이 기본적으로 꽉
차이 있다. 그래서 돈 드는 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100억이든 200억이든 15% 이상만 득표하면 선거 비용을 국가가 대주는데 염려할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국민의힘 안에서 돈도 조직도 필요한 국민의힘에 들어와야만이 된다라는 말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합당과 관련해서도 내가 이 나는 합당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합당이라는 말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 그거는 안철수 당대표가 일방적으로 한 말일 뿐이고, 누가 대꾸한 적도 없는데 왜 갑작스럽게 무슨 놈은 통합 그러느냐. 그러면서 이 통합과 관련해서 굉장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일화 과정에서 이 안철수한테 입당을 하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기자부가 물어보니까요. 들고 있던 찻잔을 소리나게끔 세게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안철수 얘기만 하면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내가 개별적으로 입당하면 받아준다고 했지. 1월 6일에 본인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단일 후보가 하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죽어도 2번은 안 하겠다 해서 4번을 고집하다가 저거 된 거 아니냐. 예.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 이제 결과가 이렇게 됐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주호영은 말도 없이 뒤로 안철수와 작당했던 사람이고, 김병준은 비대위원장 할 때 아무것도 한 것도 없으면서 본인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왜냐하면 최근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그랬잖아요. 뇌물죄로 걸려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뇌물죄에 걸려있는 사람하고 윤석열 총장이 과연 결합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직격탄을 날린 바 있어요. 이거에 대한 반박입니다. 그리고 장제원은 홍준표 꼬붕이다. 짓고 싶으면 지져라. 내가 전혀 관여할 바 아니다.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주호영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안철수를 후보로 만들렸던 사람이다. 나한테는 차마 그 말을 못하고 뒤로는 안철수와 작당을 했던 사람인데 내야 국민의힘 대표이기 때문에 오세훈을 당선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선 의원들이 지금 당대표 도전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이 근본적으로 변화려면 옛날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다 물러나고 새 사람들이 당을 꾸리는 게 낫다. 당이 그래야 변했다고 국민들이 믿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차라리 초선 당대표를 뽑는 것이 내년 대선을 위해선 효과적이라고 본인이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제가 보기에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노욕이 많다는 것이 지난 2016년도 이 민주당 공천할 때 셀프 공천했잖아요. 민주당 비례대표를 넣다가 뺐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정치적인 욕망과 욕심이 엄청 센 사람이에요. 그때는 뭐 나이가 뭐 그렇게 많았나요? 그때도 지금이나 70대 중반 이후면 비례대표는 뭐든 간에 끝난 거 아니겠어요? 정치적으로. 그랬는데도 비례대표를 넣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욕심과 야망, 욕망이 보통 크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저렇게 이 국민의힘, 본인이 1년간 몸담아있던 국민의힘을 대대적으로 밀어붙이는 큰 원인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을 할 사람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과 관련해서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최소한 무엇 때문에 내가 대통령을 하려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양극화가 심해져서 내년 대선에서는 아마도 경제가 큰 이슈가 될 것이다. 공정이 결국 경제 속에서 다 나오는 것이지 아니냐. 70년 이후 출생한 경제 전문가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으면 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도 없다. 자기가 전문가가 아니면 사람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해. 그래야 참모를 제대로 들을 것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자, 이걸 보면요. 제가 이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윤석열 총장은 나 아니면 어느 누구도 제대로 된 멘토 역할을 할 수 없다. 나 이외에는 멘토 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깔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국민의힘, 이거는 안 된다. 만약에 국민의힘 갖고 되려면 초선 당 대표가 나와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기존의 국민의힘 중진들의 이런 정치적인 역할 완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큰 특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홍준표, 장제원 이런 이 분들이 의원들이 뭐라고 그동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홍준표 의원의 경우에는 복장이라고 그랬어요. 복이 많다. 그래서 운에 시장도 아니고 용장도 아니고 덕장도 아닌 복이라는 건 뭐예요? 저절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시장은 머리가 있어야 되고 용기도 있어야 되고 덕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 몸속에 내재하고 있는 DNA 같은 것이고, 복장은 여기서 홍준표 의원이 얘기하는 복장은 외부에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운 좋게 이긴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보궐선거 이후에 여론조사를 보면 거기에서도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번에 이겼다라고 하는 이 비율은 7%밖에 되지 않고요. 민주당이 잘못해서 이겼다라는 것이 61%예요. 이거를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잘해서 이겼다라고 보는 국민은 7%밖에 되지 않아요. 이런 측면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계속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맞으나 개혁의 중심에 본인과 초선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국민의힘에 그래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런 3대 지론은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장제원 오늘 또 이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 SNS 중요한 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반드시 국민의힘에 들어와야만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 바깥에서 윤 총장 거취 문제 감론 을박이 많은데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국민의힘에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들어오지 않으면 대권으로 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당 밖에 있는 야권의 유력 대선으로 대한 입당 불가능, 유력 대권 후보와 제1야당을 이간질하려는 유치한 말장난이다. 이런 이간질 속에 거간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이 얘기는 결국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또 한 번 직격탄을 날리는 얘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말이죠, 이 선거 참패 이후에 SNS 활동을 자제해왔던 이재명 당치사가 오래간만에 거의 그러니까 14일 만에 처음으로 12일 만에 페이북 활동을 다시 재개했는데요. 여기서 문재인 정권 강력히 비판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말은 점잖하지만은 강한 반발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조선시대 이원익 선생의 대동법 시행 과정을 인용하면서 현재 잘못된 문재인 정권의 민생 경제 정책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낮은 자세로 주권자인 국민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요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옳은 일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대동법 시행 과정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낮은 자세로 주권자를 두려워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작든 크든 실용적 민생개혁 실천에 끊임없이 매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선시대 이원익 선생의 대동법 시행 과정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원익 선생은 백성이 오직 국가의 근본이고 그 밖의 일들은 전부 구도덕일 뿐이다 하면서 민생 문제 해결을 정치의 첫 번째 임무로 강조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런 그가 있었기에 대동법은 기득권층의 강력한 반대와 또 인조대의 3도 대동법 실패에도 숙종대에 이르러 전국에서 꽃을 피우게 됐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존 정책에서 이익을 얻던 이들의 변화에 대한 반발과 저항은 당연한 일이고 설득과 타협을 하되 국민이 원하고 해야 될 옳은 일을 관철하라고 부여한 권한을 적절히 행사해야 된다. 경기도 사업 중에 사소해 보이지만 유독 전국 최초가 많은 것은 온갖 영역에서 작을지라도 조금이나마 민생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최대한 찾아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코로나 이 전국에서 그야말로 기본소득, 그 다음에 기본주택 개념, 그 다음에 기본은행 융자 문제, 이런 것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일종의 아이디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옳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본인대로의 이러한 정책관,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정책을 정부 정책과 충돌하는 국면이 있더라도 끊임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그 예로 바로 대동법을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동법이 뭔지는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금을 덜어주는 그런 일종의 방법을, 이 대동법을 방법이 일종의 대동법인데, 그러니까 이 세금을 쌀로 통일시켜서 내게 하고, 이 쌀을 내는 양은 각자 소유한 땅의 크기에 따라서 세금을 내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가난한 백성은 공납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고, 또 땅을 많이 소유한 양반이나 지주층의 부담은 늘어났어요. 그래서 양반과 지주들이 심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데는 약 100년이 걸렸다는 역사적 평가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 김부겸, 총리와 관련된 후보자와 관련돼서, 오늘 또 이 출근길에 이 부동산 문제, 이런 거에 관해서는 이제 본인이 아직 입장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좀 더 공부를 하고 나서 이 부동산이라든가 이 사면 문제에 관해서는 답을 하겠다. 그리고 현재 TV조선 이런 데서 바로 어제 김부겸 딸, 총리 내정자의 딸이 라인펀드 특혜 가입 의혹이 있다. 이렇게 보도했어요. 그러면서 가입자 6명 중에 4명이 김부겸 의원의 딸 사유로 되어 있다. 이런 의혹을 TV조선이 단독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도요, 별도 청문회 과정에서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라임자산 운영이 내용은 2019년도에 테티스 15로라는 비공개 펀드를 개설했는데 가입자가 딱 6명입니다. 그 중에 4명이 김부겸 총리 내정자의 가족이에요. 딸과 사위, 그 다음에 손주 4명이 가입해서 12억 원을 투자했고, 그리고 라임 사태 주범으로 구속되어 있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도 이 펀드에 직접 가입해서 관리했다는 그런 관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펀드는 일체 환매, 언제든지 환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매일. 그리고 환매 수수료를 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피해자들이 가입한 펀드의 경우에는 한 달에 딱 한 번만 환매가 신청이 가능하고 수수료도 이익금이 최대 70%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가진 펀드에 어떻게 이종필하고 김부겸 내정자 가족만이 가입할 수 있느냐 이거죠. 여기에 말하자면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에 관해서 김부겸 내정자 측에서는 사유의 일이기 때문에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이 행안부 장관 시절에 울산을 방문하면서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되어 있는 주장을 김기현 의원이 지금 제기하고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펀드 물론 비리 의혹 상당히 이제 해명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 비리 의혹이 앞으로 이 내정자의 청문회 과정에서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고요. 다시 또 중요한 뉴스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